어머니는 뭐 그냥 가정부 아니에요?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가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김영숙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당연시하는 태도뿐이었죠. 공짜 가정부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그녀는 마침내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집 팔고 혼자 살 거야라는 폭탄 선언에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과연 김영숙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랑과 희생의 경계는 어디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리듬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가족 5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손주 셋은 각각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복잡했죠. 큰 손주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둘째는 김치볶음밥, 막내는 아직 어려서 이유식이 필요했어요. 할머니, 물. 막내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우유를 끓여 젖병에 담았어요.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손주가 울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가 왔어. 울지 마. 젖병을 물려주자 막내는 금세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잠깐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닮아 눈이 또렷하고 예뻤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침 준비 시간이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죠. 아들이 미역국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픈 날이면 미역국을 끓여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작은 아들이 엄마 손맛이 최고야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이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은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았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를 하고 큰 손주와 둘째 손주는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영숙은 도시락을 싸고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가방을 챙겨줬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침의 전쟁터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막내 좀 봐주세요. 늦겠어요. 며느리 수진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우니 미안하니 하는 말은 이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영숙은 조용히 막내를 안아들었죠.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해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래는 넘쳐났어요. 거실은 손주들이 놀다가 흩트려 놓은 장난감들로 가득했죠. 영숙은 한숨을 내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여성들이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부러웠어요. 자신도 언제 저렇게 여유롭게 산책을 해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아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기름진 음식을 싫어했죠. 손주들은 또 각각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의 취향을 맞추려다 보니 매일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최고예요. 가끔 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죠. 찬사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요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줬거든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영숙의 수고를 알아줬죠. 고생 많다라고 말해줬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잘 키운 보람 있지 않아? 손주들이 있어서 좋겠네.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허무감을 안겨줄 뿐이었죠. 보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손주들이 있어서 좋다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 일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대학교 동창들을 집에 초대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영숙은 조용히 차와 과일을 내어주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덕분에 수진이가 편하게 지내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렸죠.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 이야기, 남편들 직장 이야기,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 등.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반쯤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복받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애셋도 문제없고. 그 말에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니는 뭐 그냥 가정부잖아.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농담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영숙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죠. 가정부라니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한 친구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사실 가정부보다 훨씬 좋지. 가정부는 돈 줘야 하잖아. 수진의 말에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영숙의 귓가에 울렸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순간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았죠. 분명히 아내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넘어갔죠. 영숙은 부엌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정부라고? 그것도 공짜 가정부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을 위해 바친 시간들,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 포기한 자신의 삶, 아픈 몸을 이끌고 해온 모든 일들이 그저 공짜 가정부의 일이었단 말인가요? 손님들이 떠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식탁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죠.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어요. 어머니,
오늘 음식이 좀 짠데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짜다고? 그렇다면 스스로 해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어머니,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 다음부터 조심할게. 영숙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죠. 가정부도 주인이 불만을 표하면 항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냥 가정부잖아. 그 말에 담긴 가벼움이 무시가 가슴을 찔렀죠. 더 괴로운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영숙은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겠죠. 그들도 자신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 이렇게 비참한 걸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주들을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옷도 늘 똑같은 것들만 입었죠. 화장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가정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의 그 말 이후 영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넘어갔던 작은 무시들이 이제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모든 말이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던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게 됐을까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를 우선했어요.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엄마 조금만 도와줘라고 말했고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수진이 많이 힘들겠다. 엄마가 좀 도와줘라고 말했죠. 언제부터 자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됐을까요? 왜 자신의 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을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영숙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안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복도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죠. 여보, 둘째 태권도 학원비 올랐대요. 얼마나? 한 달에 5만 원 더. 그럼 좀 부담되네.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애들 돌보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보통 아이 셋 봐달라고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들 텐데. 맞네. 엄마가 있으니까 애 셋도 문제 없어. 공짜 가정부잖아.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친아들이 한 말이었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공짜 가정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 시어머니 없었다면 애들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구해야 했을 텐데. 그러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웠을 거야. 엄마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어. 어머니는 할 일도 없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할 일이 없다고?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데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가끔 좀 답답해요.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이라서. 뭐가?
요리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마 공짜로 해주시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공짜 또 그 말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공짜라는 한 단어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죠. 영숙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죠.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건가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공짜 가정부 할 일이 없으니까 좋으시겠어. 옛날 방식?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죠.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을 짓을 했나요?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베풀었나요? 손주들을 너무 사랑했나요? 며느리에게 너무 좋게 해줬나요? 아니에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핀 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죠. 잘못된 것은 그들의 태도예요.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영숙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남편도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다만 고마워하긴 했지만요. 영숙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통장들이 들어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있었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이 자신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집, 땅, 예금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무시와 이용을 견딜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영숙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고 말하며 거절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곧 불만을 표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영숙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냥 좀 쉬고 싶어.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또다시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영숙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교차했죠. 70년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대에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 공부했고 20대에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30대부터 50대까지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60대에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다시 육아에 매달렸고요. 그리고 70대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김영숙이라는 개인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녀의 꿈과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숙은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20대의 자신은 정말 아름다웠죠. 눈에 생기가 가득했고 미소가 밝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는 꿈이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싶었고 아이들이 자라면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죠. 요리 교실도 다니고 꽃꽂이도 배우고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이 그렇게 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일까요? 영숙은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자신처럼 무조건 희생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어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특히 여자아이인 둘째 손녀는 나중에 자신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영숙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자신의 희생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변해야 해요. 적어도 손주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은요? 아들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네. 간단히 해결해. 뭘로요? 빵이나 시리얼 있잖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몸이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 그날 영숙은 처음으로 오전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고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봤을까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여행 관련 책들을 펼쳐봤어요.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영숙은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의 눈총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신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서관. 도서관요? 갑자기 왜요? 며느리의 질문에는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집안일을 팽개치고 놀러 다녔다는 뜻이었죠. 책 읽고 싶어서. 그래도 집안일이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영숙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연히 영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면으로 반박당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영숙은 평소보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불평하는 가족들을 보며 영숙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줬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는 것을요. 밤에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꺼내고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모든 재산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집은 시가 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예금도 상당했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자신이 알뜰하게 관리한 생활비가 합쳐져서 3억 원 정도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11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 70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혼자 사는 것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예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실버타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특히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요리교실, 그림교실,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영숙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숙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자신 명의의 자산들을 꼼꼼히 체크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영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재정 관리를 남편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어떤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아니요, 팔려고 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은 영숙의 나이를 보고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 나이의 어르신들은 자식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혼자 오셨나요? 가족분들은요?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시세로는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으니까요. 언제쯤 팔릴까요?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영숙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카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자신 또래의 어르신들도 몇 분 보였죠. 그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은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요. 자신도 저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에만 매달려서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70년을 살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영숙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곧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응,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곧 있을 거야. 영숙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머니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뛰었죠. 정말 팔리는구나.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언제 오신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이 확정된 후에 말할까요? 영숙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가족들이 반대할 것이 뻔했어요. 특히 아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토요일 오후 구매 희망자가 왔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아이가 둘 있어서 넓은 집을 찾고 있다고 했죠.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어요. 언제쯤 계약 가능하세요? 바로 가능해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죠. 영숙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죠. 그 주말 동안 영숙은 자신이 살 집을 알아봤어요.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이 괜찮아 보였죠. 공기도 좋고 문화센터나 복지시설들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는 적당히 떨어진 거리였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요. 영숙은 부동산 앱을 다운받아서 매물들을 살펴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죠. 분당의 작은 아파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투룸의 작은 거실, 깔끔한 부엌. 혼자 살기에는 완벽한 크기였죠.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도 좋았어요. 공원이 보이고 문화센터도 가까웠죠. 영숙은 즉시 연락을 해서 집을 보러 갔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이 집으로 하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며칠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즉석에서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안 해보시고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아, 그러시는군요. 그럼 계약 진행하시죠. 새집 계약도 마쳤습니다. 잔금 날짜를 맞춰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영숙은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죠. 손주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밥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족의 모습일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는 그저 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 것뿐인 관계 말이에요. 계약일이 다가올수록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방감과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70년을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그 주말 아들 부부가 또다시 평소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정 어머니가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오는데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였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왜 내가 해야 해? 어머니가 요리를 더 잘하시잖아요. 내 어머니가 오시는데 내가 해야지.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같이 하시죠. 난 안 할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평소와 다르시네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평소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 하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부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어머니, 하인이라니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면 너희도 나를 도와줘야지. 왜 항상 나만 도와주는 거야?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안 도와드렸나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제 도와줬어? 내가 아플 때 간병해 준 적 있어? 내가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적 있어? 내가 피곤할 때 쉬라고 한 적 있어?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숙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잖아요.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시고. 며느리의 말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할 일이 없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하는 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건 어머니 집이니까요. 그래,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로 했어. 뭐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물었어요. 나가기로 했다고. 어디로요? 내 집을 사서 혼자 살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손주들만 계속 떠들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 집 팔고 작은 집 사서 혼자 살 거야. 집을 판다고요? 어머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집인데 왜 혼자 결정 못해?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너희가 집을 사든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생각을 해봐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너희가 내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어? 영숙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아들이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다음 주에 계약해. 계약요? 벌써 진행하신 거예요? 응. 가족들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행 중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나도 갑자기 가정부가 됐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가정부라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움찔했어요. 자신들이 한 말이 기억났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영숙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죠.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계속 영숙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영숙은 단호했죠. 결심이 바뀔 리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정그러시겠다면 저희도 함께 이사하죠. 아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 돼. 왜요? 너희랑 함께 살 생각 없어. 냉정한 대답이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어머니, 이제 각자 살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마지막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봉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넣었어요. 내일 아침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죠. 창밖을 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빛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70년을 살아온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죠. 영숙은 손주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이 희생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감회가 남달랐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련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식탁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죠. 지난밤의 대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 계약하세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며느리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야. 정상적인 선택이야.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70살에 혼자 사는 게 왜 극단적이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영숙의 논리에 며느리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존중 안 했나요?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인정할 생각도 없어 보였죠. 오전 10시 영숙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말리려고 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너도 생각해봐.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하니 구매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했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어요. 잔금은 언제 치르시나요? 2주 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70년을 살아온 집을 정리할 시간으로는 짧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자신이 살 집을 한 번 더 보러 갔어요.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죠. 투룸의 작은 거실, 깔끔한 부엌. 혼자 살기에는 완벽한 크기였어요.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도 좋았죠. 공원이 보이고 문화센터도 가까웠어요. 이 집으로 하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계약한 거 아니었나요? 아, 죄송해요. 확인차 다시 온 거예요. 새집 계약도 마쳤습니다. 잔금 날짜를 맞춰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약했어. 순간 정적이 흘렸어요. 정말로 해버린 거였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2주 후에 이사해. 2주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급한 건 너희들이야. 새 집 구해야지. 어머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때 큰 손주가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가. 저희도 같이 가요. 아니야. 할머니 혼자 가는 거야. 왜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찡했어요. 손주들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이 희생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새 집에서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해. 이해해 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차리는 식사라는 생각에 특별한 감정이 들었죠.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 슬펐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해했죠.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나요?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없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며느리가 또다시 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갑자기 가정부가 돼서 당황스러웠어. 영숙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했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저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더 존중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언제? 평소에 어머니 말씀 잘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존중이야? 그럼 너는 아이들이 내 말 들으면 너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존중과 복종은 다른 거였거든요. 2주 후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대부분의 가구와 생활용품은 두고 갔죠. 새 집에서는 새로운 물건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여전히 영숙을 만류하려고 했지만 영숙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졌죠.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막내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새 집으로 가야 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돼. 할머니가 새 집 구경 오라고 할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도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죠. 이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영숙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정작 자신의 것은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저희가 정말 달라지겠어요. 너희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달라져야 해. 영숙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때였어요. 그럼 가겠어. 어머니. 가족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새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무도 영숙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영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은 풍족했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챙겨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죠. 며칠 후 영숙은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그림을 배워보고 싶어요. 수채화반이 있어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영숙은 수채화반에 등록했어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수업날 영숙은 떨렸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박순례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김영숙입니다. 영숙 씨,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금방 늘어요. 순례 씨는 친절했어요. 영숙에게 그림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색칠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수업이 끝나고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복지관 카페에 앉았어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대화가 잘 통했죠. 영숙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최근에 이사 왔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영숙 씨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순례 씨의 말에 영숙은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었거든요.
그 후로 영숙은 규칙적으로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수채화반뿐만 아니라 요가반도 등록했어요. 몸이 굳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죠.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에 급하게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충분히 잠을 잤죠. 아침에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순례 씨를 비롯해서 복지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친해졌죠. 그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때로는 짧은 여행도 갔어요. 영숙 씨 많이 밝아지셨네요.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영숙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졌죠. 눈에 생기가 돌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집안일하기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그래.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저희가 어머니 보러 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영숙은 생각했죠. 아직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 언제? 이번 주말에요. 그래 와. 주말에 아들 가족이 왔어요. 2달 만에 보는 거였죠.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집이 예쁘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어머니가 꾸미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몄어. 집은 정말 달랐어요. 영숙의 취향이 반영된 소품들로 가득했죠. 그림들도 걸려 있었고 화분들도 많았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큰 손주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그렸어. 우와, 예뻐요. 손주의 칭찬에 영숙은 기뻤죠.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봐. 친구들이 있으세요? 응, 복지관에서 만났어. 가족들은 놀란 것 같았어요. 영숙이 이렇게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럽고 정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저희끼리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홀가분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된 것 같았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저녁에 순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내일 등산 가기로 한 거 기억하죠? 물론이에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요.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말이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김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희생이 아닌 선택의 인생이, 의무가 아닌 자유의 인생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어머니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